안녕하세요. 평로운 노후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시즈코상입니다. 이 책은 엄마와 딸의 애정관계를 진솔하게 나타낸 책입니다. 지은이는 사노 요코, 표현곳은 불북스입니다. 저자는 100만 번 산 고양이, 사는 게 뭐라고 등을 쓴 일본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저자의 어머니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대했지만 유독 장애인 저자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저희 모친도 장애인 저를 폭력으로 대하지는 않았지만 정서적으로 많이 괴롭혀서 공감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돈으로 엄마를 버렸다. 여동생은 엄마가 측은하다며 나라현에 사는 막내 여동생에게 울며 하소연했고 내 친구에게도 가엾다며 내 원망을 했다. 나는 다정한 마음이 우러나지 않았을 뿐 결코 때리거나 꼬집지는 않았다. 다만 사랑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죄로 죄책감에 시달렸다. 나는 많이 지쳐 있었다. 여동생이 눈에 쌍심지를 켰던 까닭은 엄마를 대하는 나의 냉담한 태도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미 그 무렵에 엄마는 완전히 자신감을 잃고 치매도 상당히 진행되어 쭈삣거리며 남의 눈치나 살피는 할머니에 불과했는데도 나는 여전히 냉담했다. 나는 여동생에게 내가 엄마를 모시지 않을 거면 난 실버타운을 알아볼 거야 라고 선언했다. 여동생은 내 말에 찬성했다. 나는 실버타운 팜프렛을 산더미처럼 모았다.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는 세상이다. 특별요양원은 대여섯명이 한 방을 썼다. 내가 노인이 되더라도 절대로 들어가고 싶지 않는 곳이었다. 비록 사랑하지 않는 엄마라 해도 나는 들어가기 싫은 곳에 있게 할 마음은 들지 않았다. 하물며 그것도 몇 년이나 기다려야 했다. 나는 처음부터 그곳은 생각지도 않았다. 가나가와나 치바 쪽은 가격이 저렴했지만 여동생과 내가 다니기에는 너무 멀었다. 몇 군데나 다녔는지 모르겠다. 나는 내가 들어간다는 가정을 하고 여러 곳을 조사했다. 엄마에게는 남편 딸 부부가 미국에서 돌아온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 얘기를 듣고 몸둘 바를 몰랐던 엄마의 모습은 지금 떠올려도 가슴이 아리다. 엄마를 실버타운 2군데에 모시고 갔다. 처음 본 곳은 우리 집에서 가깝고 거의 호텔만큼 크고 경치가 좋은 조용한 곳이었다. 그곳에는 내 친구의 어머니가 있었다. 널찍한 응접실과 일본식 방이 있었다. 안내 데스크에는 까만 조끼를 입은 젊은 남자가 공손히 서 있었다. 넓은 홀에는 하얀 피아노와 고급 소파가 놓여 있었다. 그곳에서 나오면서 엄마에게 어떠냐고 물었다. 그러자 엄마는 다행스럽게도 여긴 너무 고급스러워. 난 불편해서 싫어 라고 말했다. 치매기가 있는데도 판단은 정확했다. 나는 마음이 놓였다. 버블 경제기에 입회비 7억 원은 감당하지 못할 돈이었다. 이곳이 좋다고 하면 집을 팔 생각이었기에 엄마의 대답에 안심했다. 다른 한 곳은 2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담한 시설이었다. 뒤쪽으로 실록이 우거진 커다란 공원이 있는 조용한 곳이었다. 여기가 좋아. 엄마는 분명히 말했다. 나는 돈을 걸어 모았다. 적금을 깨고 내 앞으로 들어놓은 연금 보험도 해야겠다. 여기저기서 돈을 모으고 나니 빈털터리가 되었다. 매월 드는 경비만 300만 원 이상이었지만 어떻게든 되겠지 싶어 가감히 추진했다. 나는 돈으로 엄마를 버렸다. 사랑 대신 돈을 지불했다. 엄마는 무릎이 좀 안 좋았을 뿐 대체로 건강했다. 나는 그런 엄마를 며느리가 보내온 옷장, 불단과 함께 실버타운으로 집어넣었다. 엄마는 뭔가에 사치를 부리는 사람은 아니었다. 식도락가도 아니었고 비싼 옷을 사지도 않았다. 보석도 좋아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구두쇠도 아니었다. 그에 반해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치우고품이라도 반드시 손에 넣는 사람이었다. 영국제 양복감으로 중국인이 만든 양복을 30년은 입었다. 준우에 맞춘 또 한 벌의 양복은 일본제 명주로 만든 것이었다. 아마 아버지는 그 두 벌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줄무늬 넥타이를 맸지만 아버지는 감청색 바탕에 작은 말이 가득 그려진 것을 좋아했다. 베이징에서 살 때는 아프리카에 머물던 해밍웨이가 즐겨 착용하던 모자와 반바지를 입기도 했다. 아마 돈이 있었더라면 더 멋진 물건을 가지고 싶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실버타운에 있는 엄마에게 가면 엄마는 커피포트로 차를 끓여주었다. 냉장고 안에 여동생이 가져온 듯한 단 것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그곳은 우리 집보다 훨씬 치밀하게 영양소를 계산한 식사가 나왔고 2번의 간식 시간도 있었다. 욕조에도 손잡이가 달려 있었고 노인들이 들어가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엄마는 불평을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온순함이 가엾었다. 여동생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찾아갔다. 엄마의 치매 상태도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고 여동생이 열심히 다녔기에 나는 처음 한동안은 아주 가끔 찾아갔다. 내가 어쩌다 가면 엄마는 기쁜 눈빛으로 어머 우리 여건이 라고 외쳤다. 엄마는 정말로 온순하고 다정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어떨 때는 방바닥에 드러누워 책을 읽고 있었다. 엄마는 내가 집에 돌아갈 때까지는 꼭 현관에 나와서 배웅을 했고 내 차를 향해 언제까지고 손을 흔들었다. 실버타운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나는 늘 착잡한 심정이었다. 그 옛날 노파를 버려두었던 산에 다녀온 기분이었다. 내 노후를 위해서 모아둔 돈을 깡그리 쏴붓고 매달 내 생활비보다 많은 돈을 지불하는 어처구니 없는 돈이 드는 산. 그렇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다. 나는 엄마를 증오해온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생각했다. 11살에 죽은 오빠. 대학을 졸업하고 백화점 홍보실에서 일할 때였다. 입사하던 해에 오축엔 세일의 전면 포스터에 내 일러스트가 실렸다. 이어서 크리스마스 세일 때도 내 일러스트가 채택되었다. 엄마가 도쿄에 와서 함께 지하철 통로를 걷는데 내 포스터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엄마 굉장하죠? 이것 봐요. 내 그림뿐이라고요. 그 무렵 나는 엄마와 따로 살았어. 사이가 그럭저럭 괜찮았다. 엄마는 무슨 언짢은 일이라도 있는 듯 어두운 표정으로 내 그림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똑바로 앞만 봤다. 10월 사람이 되어버린 자신이 부끄러웠던 걸까? 아니면 장하구나 하며 유난을 떨게 될까봐 억지로 감정을 자제했던 걸까? 대학까지 보낸 딸이 야무지게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의 표정은 왜 그렇게 어둡고 언짢았던 것인지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역시 오빠 때문이었던 걸까? 오빠가 죽고 일주일이 되던 날 아버지의 오랜 친구가 우리 집에 우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교토에서 찾아왔다. 아버지의 고등학교 친구로 아버지와 같은 직장에 다녔고 우리 형제들을 예뻐했다. 배낭에서 선물을 꺼내더니 내게는 예쁜 편지지를 주었다. 그리고 당시 구하기 힘들던 은빛 튜브에 든 그림 물감을 꺼내면서 희사씨는 하고 물었다. 논 쪽을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는 불단으로 눈을 돌리고는 턱을 치켜들었다. 불단에는 하얀 6월 상자가 놓여 있었다. 입을 멍하니 벌린 채 눈이 휘둥그레지던 아버지의 친구의 얼굴이 지금도 생각난다. 아버지 친구는 오빠의 6월 상자 앞에서 어깨를 들먹이면서 울었다. 6월 상자 옆에는 은빛 그림 물감 상자가 놓였다. 오빠는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었다. 나는 오빠가 그림을 그릴 때 바삭 다가 앉아서 마른 침을 삼키며
오빠가 도화지 아래부터 그림을 그려나가는 걸 바라봤다. 오빠는 도화지 아래부터 위로 거침없이 그림을 그려나갔다. 나는 감탄하며 그림을 보았다. 오빠는 그림에 몰두하면 입을 반쯤 벌리고 혓바닥을 코 밑에 갖다 붙였다. 나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입을 반쯤 벌리고 혀를 날름거리는 건가 보다고 생각했다. 오빠의 그림이 완성되면 아주 행복했다. 오빠의 그림 솜씨를 익히 알고 있던 교토의 손님은 분명 비싸 보이는 그림 물감을 선물로 들고 왔다. 그 그림 물감은 내 차지가 되었다. 이듬해 현에서 주최한 사생대회에서 지사상이라는 걸 받았다. 담임 선생님이 수업 중에 신문을 들고 와서는 나에게 말했다. 지사상이구나. 집에 가도 되니까 어머니께 이걸 보여드리거라. 나는 엄마가 기뻐할 거라는 생각에 쏜살같이 산길을 달려 집에 도착했다. 그러나 엄마는 신문기사를 보더니 난 영 내키지가 않는구나. 입고 갈 옷이 없어 라고 말했다. 고맙다고 말해줘요. 논 한복판에 있던 우리 집에는 수도가 없었다. 집안에 네모난 콘크리트 수조가 있었고 물은 집에서 30m쯤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강에서 양동이로 길어 날랐다. 콘크리트 수조가 가득 찰 때까지 강과 집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했다. 처음에는 엄마가 양동이 2개를 대나무 멜대에 매달아 길어 날랐는데 머지않아 나와 오빠의 일이 되었다. 우리 둘은 멜대 한가운데에 양동이를 하나 매달고 휘청거리며 날랐다. 내가 아니라 오빠가 휘청거렸다. 오빠는 거친 숨을 내쉬었다. 오래 있지 않아 엄마는 우리 도련님은 하지 말아라 하고 물 깃는 일로부터 오빠를 해방시켜 주었다. 오빠가 죽고 나자 물을 길어 나르는 일은 완전히 내 몫이 되었다. 나는 왕복하는 횟수를 줄이고 싶어 양동이 2개를 멜대에 매달았다. 처음에는 양쪽 양동이를 반쯤 채우는 게 고작이었지만 매일 조금씩 물의 양을 늘려갔다. 물이 출렁거려서 넘치지 않게 하려면 자세를 낮추면 된다는 요령을 익혔을 중 물은 양동이 가득 넘칠 정도가 되었다. 삐쩍 마른 10살짜리 원숭이가 재주 좋게 물을 나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요시코의 어머니는 그런 나를 장하다고 칭찬해 주었다. 물을 길어오는 강은 요시코네 뜰 앞쪽에서 흐르고 있었다. 부엌에 들어가서 수조에 물을 부으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헐깃 나를 쏘아보았다. 적어도 1분쯤은 왕복해야 수조가 가득 찼다. 어느 날 나는 3분의 2 정도만 채워 뚜껑을 덮었다. 엄마는 곧바로 쫓아 들어와 뚜껑을 열었다. 엄마는 나를 쏘아보더니 감정을 억제한 목소리로 내가 날 속이려 해도 그렇게 되진 않을 거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잠자코 양동이와 멜대를 밖으로 내던졌다. 나는 울지 않았다. 실패한 열차 강도처럼 그렇죠 라고 생각하며 들킨 사실을 부끄럽게 여겼을 뿐이었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는 항상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물을 길어 나르는 것보다 엄마가 노려보는 것이 싫었다. 그 눈초리는 마치 내가 놀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엄마는 오빠 대신 내가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깊은 생각 없이 나는 단지 집에 들어가는 게 싫었다. 친구들이 강가에서 놀고 있으면 집에 안 가고 놀았다. 놀다 들어가면 엄마는 다짜고짜 내 옷을 붙잡고 너 어디서 놀고 다 온 거니? 응? 하고 다그치며 나를 기둥으로 몰고 가서 내 머리를 쿵쿵 찧었다. 하지만 나는 결코 울지 않았다. 오빠가 세상을 떠고 1년쯤 후에 여자 아기가 또 태어났다. 갓난 아기가 태어나자 기저귀 빨래도 내일이 되었다. 물을 길어오던 그 강에서 기저귀를 빨았다. 오줌 기저귀는 3번 흔들어 빨고 똥 기저귀는 똥을 틀어낸 다음 비누로 누른 똥자국을 지워질 때까지 빨아야 했다. 기저귀 빨래는 학교에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었다. 날이 점점 추워지고 물이 차가웠다. 똥 기저귀에 누르스름한 얼룩이 남아있었지만 나는 제대로 헹구지도 않고 대충 쌌다. 빨래를 집으로 가져가자 엄마는 나를 쏴보더니 기저귀를 어느 코로 가져가서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흙바닥에 사정없이 내던졌다. 참 대단했다.
엄마는 누르스름한 얼룩이 남아있는 기저귀를 펼쳐 내 얼굴에 들이대며 소리쳤다. 이게 뭐야? 날 속이려 들더니 내 맘대로 될 줄 알아. 한겨울에 기저귀 빠는 일은 정말이지 고역이었다. 만약 학교 성적까지 나빴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학생 수가 몇 안 되는 깡시골의 초등학교에서 내 성적은 아주 뛰어났다. 성적표는 모두 수로 가득했다. 오빠도 성적이 좋은 편이었지만 체육 시간에는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과목에서 수를 받지 못했었다. 처음으로 전 과목 수로 채워진 성적표를 받은 날, 나는 기뻐서 펄쩍펄쩍 뛰며 엄마에게 성적표를 보여주었다. 엄마는 성적표를 보더니 코웃음치며 당연한 것 아니니? 이런 시골 마을에는 농부들 뿐이잖아 라고 말했다. 엄마, 나 지쳤어요. 나는 실버타운의 침대 안에서 엄마의 이불을 토닥이고 있었다. 자장 우리 엄마, 착한 엄마 어서 자요. 엄마는 웃었다. 아주 즐거운 듯 웃었다. 엄마도 이불을 토닥이며 말했다. 선녀같이 예쁜 아가. 그리고 뭐였더라? 곱게 사는 방에 개도 아니온다. 노래하면서 나는 엄마의 하얀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왈칵 눈물이 솟구쳤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던 말이 튀어나왔다.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나는 거의 흔히 끼다시피 말했다. 전 못된 아이였어요. 미안해요. 엄마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던 것일까? 나야말로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란다. 내 안에서 무엇인가 폭발했다. 엄마, 치매에 걸려줘서 고마워요. 하느님, 엄마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십 년 동안이나 내 안에서 엉을이져 있던 해모감이 빙산에 뜨거운 물을 부은 듯이 녹았다. 끝없이 김이 솟아오르는 듯했다. 엄마는 평생분에 고맙다와 미안하다를 치매에 걸리고 났어야 양동이채 쏟아 붓다시피 하며 비운 것일까? 엄마는 원래도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과 함께 태어난 것일까? 누구라도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과 함께 세상에 태어나는 것일까?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사정이 생기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성격으로 변해가는 것일까? 자식감에서 해방되다. 나는 50년도 넘는 세월 동안 스스로를 괴롭혀왔던 자책감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정말로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지도 않았다. 엄마가 치매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옛날 그대로 그렇지 않아마 내뱉던 엄마였더라면 나는 순순히 마음을 열 수 있었을까? 엄마의 치매가 시작되고 6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 엄마가 치매에 걸린 후로는 아무리 나라도 엄마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원망하는 일은 없었다. 나는 누군가에게 용서받았다고 느꼈다. 세상이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면서 온화해졌다. 나는 뼈만 남아 앙상해진 엄마와 몇 번이고 껴안고 흐느껴 울었다. 울음을 멈추자 감기가 나아 가뿐해진 아침 같은 기분이 들었다. 처자의 엄마는 장남이 죽었다고 사랑스러운 장녀를 어떻게 그렇게 괴롭혔을까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라면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의 마음씀이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